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서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일단 인하대학교가 아무래도 그 인천에 대학이 많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많지 않은 대학 중에 인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끌고 간다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인하대학교 잘 있는지 인하대학교의 간단한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될 부분은 종합전형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시전형은 종합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정시전형도 제가 갖고 오긴 했지만 정시전형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먼 얘기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 전체적인 내용은 수시전형 중에 종합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시 모집 입시 결과인데 이 입시 결과를 다 안내해드리기가 시간이 될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면은 스킵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안내드리는 입시 결과는 그 저희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는 내용이고요. 또 어디 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아마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예, 거기 다 공개하는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렸다 하더라도 다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Q&A를 받고 요 다음에 또 대학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1시 50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50분 안에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안내입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인하대학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굉장히 인하대학교로서는 뜻깊은 해입니다. 인하대학교는 1954년에 하회 교포들의 성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글씨 써 있는 것처럼요. 이제 인하대 1.0, 2.0, 3.0 저희 나름대로 이름 붙여봤는데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인하 4.0이라는 이름으로 인하대학교 이제 멀티 캠퍼스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게 인하대의 나름대로 이제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 J 캠퍼스를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송도에 가보시면 그 송도 현대 아울렛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바로 니은자로 생긴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공학과나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교양 수업은 용현동에서 듣고 전공 수업은 대부분 아마 요 송도에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캠퍼스라고 해서 대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 건물이 니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대학이 쓰고요. 한쪽 면은 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항공 우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전부 입주를 하고 있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이냐면 기업체에서는 교수님과 R&D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요.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를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실습을, 그다음 기업체에서는 연구를,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굉장히 선진적인 형태의 캠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메디컬 캠퍼스라고 해서 약 700병상의 병원을 설립하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 우즈베키스탄에도 인하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IUT입니다. 이나 유니버시티인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수도에 인하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국가 단위에서 부지와 건물을 다 지어주고 각 대학 전 세계에 있는 대학에 모집을 공모를 한 거예요. 우리 학생을 가르쳐 줄 사람 해서 인하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대학 단위로는 교육 시스템을 최초로 수출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입학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교육, 학사 제도는 다 인하대학교 시스템을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슈켄트에서 가장 큰 명문대로서 현재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현재 비슷한 현재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아마 인하대학교에 올 그 성적이면은 많은 대학들이 후보에 있을 겁니다. 수시 6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인하대를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집이 가까워서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인하대학교의 최근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누가 뭐래도 인하대는 옛부터 취업 성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취업 잘한다 이런 얘기 드리는데, 대표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3,000명 이상 졸업자를 배출한 대형 대학 중에서는요 이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2등부터 4등까지 거의 뭐 0.12로 차이 났기 때문에 뭐 S대 앞에 있는 S대를 빼고는 거의 뭐 2등에 육박하는 그런 취업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S대 이게 각각 대학 이름이 저는 아는데 또 다른 대학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혹시 S대 앞에 있는 S대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H는 어디고 C는 어디지 지금 생각하시는 그 대학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래서 그런 대학과 더불어서 저희가 취업률로 봤을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취업률은요 인하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그다음 그 인하대학교는 공대가 강해 뭐 이런 건 다 대한민국 사람 다 아시지만 인문계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에 요 자료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자료인데요. 보시면 취업률이 뭐 5등, 6등 하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는 위기 속에서 강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 취업이 어렵다고 할 때 경쟁률이 오히려 더 올랐어요. 취업률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유지 취업률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취업의 질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정 기간을 텀을 두고 최초의 이 학생이 입사한 그 회사에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앞에 등수가 거의 동일하게 5등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로 저희가 봤을 때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전체 기업 자산이 10조 이상인 그런 기업이고요. 중견기업은 자산 규모가 한 5천억 이상인 이 얘기를 하면 그 기업 들으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중견기업이죠. 그래서 각각의 대기업, 중견기업, 그다음 공공기관, 국가지자체를 인하대, 서울권, 수도권 대학의 평균으로 냈을 때 바로 저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하대학교의 전체 취업자 중에 3분의 1은 대기업권으로 현재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중견국가에 합치면은 한 60% 이상은 다 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다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연계열학과, 인문계열학과에서 사회인프라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뭐 각각 비율이 있는데요. 이건 사회인프라공학과 취업자 중에서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4개 군에 취업한 그 취업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회인프라공학과나 조선해양공학과는 입결 성적으로 따지면 공대에서는 좀 낮은 축에 속하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질은 굉장히 우수한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인하대학교를 정리하면 인하대학교는 어느 과를 오든지 나름대로 그 대학 안에서 열심히만 하면은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산술적으로 상위 30% 안에만 들면은 대기업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유연한 학사 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취업률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그 각각의 학생들이 각 삼성, LG, 현대 이런 유수의 기업에 가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요즘 융합, 창의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학사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부터 졸업할 때까지 각각의 그 학생의 그 학년에 맞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의 일환으로서 다중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전공, 복수전공은 이제 전통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있는 제도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하대학교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복수전공, 부전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던 과 이상의 서로 융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을 학생 스스로 설계하게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전공을. 네, 그래서 유연한 그 학사 제도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수전공, 부전공 이런 부분과 또 더 나아가서 요즘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서 계절 학기 동안 3과목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에 갔더라도 이제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듣게 하는 거죠. 예. 그럼 그 학생은 융합적인 인재로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IT 쪽을 잘 아는 경영학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업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2024년도 작년도 시입생부터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중심으로 마이크로 전공을 갖다가 전교생에게, 즉 IT 관련된 전공을 전교생에게 현재 이수를 의무화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온 학생도 이런 마이크로 전공 여기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다음 더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만들어지는 이제 IT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과인데요. 전과는 이제 과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인하대학교는 계열 구분 없이 학과 전체 정원의 30%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학과가 정원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30명 정도는 다른 과에서 받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과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밑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 전과를 보면 지원은 493명이 지원해서요. 전과에 성공한 인원, 자기가 원하는 과로 옮긴 학생은 367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맨 처음에 갈 때는 전과 할 거야 해가지고 막 부품하고 가지만 1학년 때 막 흐지부지 흐트러지는 친구가 사실 많아요. 하지만 내가 1학년 때부터 뭔가 계획을 잡고 학교 생활만 충실히 잘해서 학점 관리 잘하고 또 외국어나 이런 것들 충실히 준비한다면 대부분의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이 전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과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사 제도들은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4년 동안의 진로를 설계를 해야겠죠. 자, 다음은 대외 성과인데요. 뭐 링크 사업이나 빅키 사업이나 꾸준히 현재 저희가 선정을 해서 천문학적인 수준의 연구비를 현재 지원받고 있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학과를 개설하고 또 이런 지원하는 사업에 꾸준히 저희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4개년도에 연구비가 7,500억이에요. 이 연구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최신의 기계, 70 기계를 사고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해외 연수도 보내고 하는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은 다 인하대학교는 한번 다 와보셨죠? 예,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글로벌한 시대다 보니까 학생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51개 국가에 369개 학교랑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학생이 가고 싶다는 국가는 대부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숙사는 사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 현재 수용 인원이 2,278명인데요. 이제 조만간에 행복 기숙사라고 해서 거의 현재 기숙사 규모와 맞먹는 규모로 기숙사도 추가로 현재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있다, 역세권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자랑 아닌 자랑,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의 인하대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하대학교는 거의 4,000명 가까이 선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합대학에서 갖고 있는 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60개 가까운 학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공과대학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까지 다양한 학과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과 중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신설되는 학과가 올해 생겨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프론티어 창의대학이라고 해서 새로운 단과대를 만들고 거기에 자유전공 융합학부가 확대됩니다. 뭐 이 부분은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70명에서 올해는 270명으로 대폭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융합학부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단과대별로 또 전공 선택권을 주는 그런 모집 단위도 289명이 생깁니다. 즉 합치면은 거의 한 550명, 560명 정도가 새로운 모집 단위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나눠진 책자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모집 단위가 생기면 당연히 다른 학과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모집 인원, 그다음 모집 인원 이런 것들은 이제 6월 초에 발표되는 모집 요강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뭐 이 상황은 뭐 인하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유수 대학들의 대부분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첨단학과가 또 추가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융합학과랑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제목 보시면 아시겠죠? 뭐 2차 전지는 다 아실 거고, 그다음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는 약사 자격증 나오는 그건 약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약에 관련된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학과가 올해 신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보건 의료 분야의 정원이 확대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의대 정원 증원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갖고 계실 텐데요. 기존에 인하대학교가 의학과 정원이 49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120명이 됩니다. 굉장히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많이 늘게 되죠. 그 다음 간호학과도 84명에서 108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계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는 더불어서 굉장히 이 의약학 계열의 증원이 많이 됐다, 인하대에.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과대학 중에는 일부 소소하게 모집단의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전기전자 정보통신공학과를 하나로 묶어서 전기전자공학부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 문과대학에서는 영어 영문과랑 프랑스 언어 문학과가 통합이 돼서 영미 유럽 인문 융합학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이제 앞으로 6월 초에 발표된 모집 요강에 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융합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하대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학과들은 정시에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20명을 선발하는 거고요. 자유전공 융합학부는 말 그대로 인문자연 구분 없이 1학년 마치고 한 2학년쯤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의예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예과나 사범대학 같이 자격증이 주어지는 이런 학과들은 선택을 못 합니다. 그건 뭐 마찬가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고요. 그 외에도 일부 학과들은 선택을 못하는 학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자유전공과 더불어서 이제 융합학부라고 해서 공학 융합학부, 자연과학 융합학부, 즉 단과대별로 이것도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과대별로 예를 들어 공학 융합학부라고 한다면 이 공대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일장에 이제 패스를 친 거죠. 그래서 관련 단과대학에 전공을 선택이 가능하고 단 학과 정원의 150%까지 선발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신설이 됩니다. 이 관련된 이 부분 지금 이 프론티어 창의대학의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정시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단이 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수시를 염두에 두셨다 그러면 인하대는 큰 변화는 없다. 그냥 교과 전형에 자유전공 20명이 신설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난 정시도 같이 생각한다 한다면 정시에 아주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위 규모 자체가 앞에서 잠깐 지나갔지만
막 100명. 한 모집 단위가 100명인 거예요. 자율전공학부는. 100명, 뭐 150명 이렇게 되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올해 처음 하기도 하고, 100명씩 선발할 때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측이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뭐 대학 입장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100명씩 한 번에 뽑는다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각각의 이제 어느 전형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올해 아마 입시 전략을 세우실 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인하대학교는 수시 정시 비율이 한 7대3 정도로 선발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형 구조는 단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표 전형이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에요. 선발 인원도 961명으로 거의 1000명 가까이 선발하는 굉장히 많은 모집 단위를 갖고 있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의 3.5배수를 선발하고요. 의예과는 3배수고요. 그 다음 2단계 때 서류 70과 면접 30을 보고 선발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종합전형은 서류로만 선발합니다. 즉 인하대학교 종합전형이 오고 싶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은 논술 70에 교과 30%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 정시는 수능 100%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이제 종합 전형, 특히 인천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종합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합격률도 높고 많이 들어옵니다. 통계상으로는 거의 전체 인하 미래인재만 따지면요, 96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이 인천 지역 학생으로 채워집니다. 거의 사실적으로 30% 이상이 인천 지역 학생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형 방식이나 내용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인하 미래인재 전형, 일반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치른다. 그래서 다단계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면접 보기 위해서는 앞서서 서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서류를 통과할 때 평가 방식이 어떠냐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기초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요소를 서류를 보고 평가하는데, 서류라 하면 이제 서류는 딱 하나 남았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만 남았죠. 즉 학교생활부를 보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추출을 해서 저희가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학업 역량은 학업 능력 20, 학습 태도 10에서 30%가 반영이 되고요. 진로 탐구 역량은 진로 관심 20, 그다음 탐구 역량 30에서 전체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은 20%. 그래서 3, 5, 2 이런 비율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초학업 역량에서 주로 보는 게 뭐냐? 이건 뭐 누구라도 유추할 수가 있죠. 쉽게 해서 학업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학교생활 기반에서 학업적인 부분을 나타내 주는 게 뭐가 있죠? 흔히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성적이 있잖아요. 이제 넌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이야. 그래서 이런 내신 등급을 봐서 선발을 하는데, 그럼 교과 전형과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종합 전형에서는요, 숫자를 해석을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학년 때 교과 추이, 성적 추이가 어땠느냐, 이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몇 등급을 받았는데 수강 인원은 몇 명 정도 됐을 때 이 등급이 나왔을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게 교과 전형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진로 탐구 역량은 뭘 보냐? 말 그대로 학생이 자신이 어떤 관심 분야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영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관심은 일단 교과 이수 현황부터 봅니다. 즉, 이 학생이 내가 진로가 무엇이고 이 진로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에 무슨 과로 갈 건데, 그럼 그 과에서 요구하는 학업적인 역량이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즉, 교과목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다. 그러면 어떤 교과목이 중요합니까? 뭐 수학이나 물리가 중요할 거고, 그죠? 그다음 뭐 화학공학과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화학 쪽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나름대로
본인이 진로에 따라서 이수해야 그런 교과목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진로의 관심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교과 활동 외에도 이제 창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뭐 다양하게 뭔가 토론도 해보고 주제 선정해서 실험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그 내용에 있어서 깊이가 있게 활동을 했느냐를 보는 게 탐구 역량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보면 이 학생이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보다 다 선생님이 좋게 적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인하대가 면접을 실시한 이유가 바로 이 면접은 이 세 가지 요소로 평가 요소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다? 면접에서 체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탐구 역량 쪽입니다. 즉 같은 주제를 했어도 얼마나 이 학생이 관심 있게 노력을 해서 자신의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즉 서류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인데요. 공동체 역량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인성적인 모든 선생님이 적어주신 코멘트를 종합을 해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결 사항부터 시작해서 세특에 나와 있는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요. 이런 것도 다 인성능력의 영역으로 저희는 봅니다. 학습 태도를 볼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종합 전형하면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하대에 들어올 수 있는 학업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했으며 또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두루두루 잘 지내는 학생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인하대학교에 일반 전형으로 오려면 면접을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학생이 많아요. 그렇죠? 시험 하나 더 본다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활동만 제대로 했다면, 즉 학교 생활부에 있는 내용이 본인이 한 내용, 학교 생활부에 있는 기록의 내용을 누군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되면은 면접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재시문 면접이라든지 상위권 대학에서 하는 아니면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을 해서 그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류로만 평가하는 아까 서류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길지도 않아요. 한 8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 모든 질문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나 이거 열심히 했어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죠. 그럼 그거 물어보는다. 저 구탱이에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1학년 때, 저 1학년 1학기 때 했던 책 읽은 거 막 얘기해봐. 이렇게 질문 잘 안 합니다. 면접은 주로 학생들이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다시 물어봐서 아까 얘기했듯이 탐구 역량,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 네가 학생부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런 내용으로 주로 질문하고요. 또 질문의 소재도 가장 최근에 했던 활동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활동 질문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직 3학년 1학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 만약 고3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8월 30일까지 활동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말고사하고 방학 8월 30일까지 했던 학교 프로그램의 내용이 종합전형에서는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 바쁘니까 나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대충 동아리 3학년 할 때도 대충 하면은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만큼은 적어도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면접의 영향력을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서류 합격이 아까 요해과를 제외하고는 3.5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류 평가로 1배수, 2배수, 3에서 3.5배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그럼 많이 들어오느냐? 서류로 3배수 이하는 어차피 그냥 면접만 참고에 의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요. 비율로 보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일 때는 3배수부터 3.5배수에 있는 학생들은 인원도 적지만 비율이 낮긴 하지만 최종 등록 비율을 보면 1배수가 42.8%, 2배수가 35%, 3배수 이상이라고 하지라도 22%.
즉 면접에 와서 내가 서울평가 좀 낮게 받더라도 면접에서 잘 보면 충분히 극복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인하대학교는 수능 끝난 9주의 면접을 주로 봐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실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관련해서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다음은 뭐 면접에 관련돼 가지고 뭐 학원 다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학생부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 활동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기 학생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아마 그거는 2학기 때 워낙 인천에 있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신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학교 프로그램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되고 또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정도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어렵지 않더냐 이렇게. 학생부 전형 FAQ를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많이 질문 받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학업 역량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게 성적 추이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는 거꾸로 많은 학생들이 전 성적이 1학년 때랑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졌는데 이건 그럼 거꾸로 불리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원래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강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선택 과목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학생은 분산되고 그럼 내신 등급은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 뭐 2, 3, 2, 3, 4, 뭐 2, 3, 4, 뭐 5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떨어진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소소하게 떨어진 정도는 불리할 정도는 아니다. 그게 일반적이다. 물론 거꾸로 올라가면 그건 그럼에도 올라간 학생은 진짜 점수 많이 줘야겠죠. 하지만 뭐 점수가 소폭 떨어졌다고 해서 뭐 불리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이 성적, 내신 성적을 보는 데 있어도 많은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강 인원, 원년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강인이 적어서 내가 내신이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 관점에서는 교과전형에서는 사실은 불리하겠지만 종합전형 관점에서는 수강인이 적더라도 해당되는 진로에 관련된 교과목을 하나 더 듣는 게 그런 걸 권장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탐구 역량 중 탐구 역량의 비중이 30%로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시간 관계상 딱 키워드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무슨 활동, 내 진로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진로와 관계없더라도 교과 관련된 어떤 수행평가를 하면서 어떤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다룸에 있어서 질문하고 확인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면접을 보다 보면은 그냥 제목은 엄청나게 거창해요. 예를 들어 반도체 공학과다 그러면 뭐 반도체의 뭐 시장 전망 막 이런 것들을 써서 막 발표를 한다고요. 근데 대학에서 바라보는 학생은 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그 내용을 얼마나 충실했나를 보는 거거든요. 뭐 시장 전망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은 학생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뭐 관심 있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물어보지 않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는 안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뭘 물어봐요? 반도체의 원리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기본적인 반도체 시장 전망을 왜 합니까, 고등학생이? 그렇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답게 딱 학생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모든 과제를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질문하는 것도 철저하게 학생부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에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하는 부분들을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면접을 하다 보면 아주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엉뚱한 데 허팀을 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런 허팀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는 질문, 의문을 가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후속 활동이 연결이 되겠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봤고, 그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책도 읽어보고 뭐 뒤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수님들이나 저희가 바로 바라는 게 이런 방식의 공부 방식을 바라는 거죠. 그냥 인터넷 네이버 쳐가지고 아니면 보기에도 생소한 학부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을 막 뒤져가지고 끙끙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원리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토론하고 주제 뭔가 조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까?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을까? 이런 걸 확인하는 이게 바로 저희가 요구하는 깊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연결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종합전형의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깊이라고 하니까는 오해하시는 게 막 대학교에서 배울 내용도 선행을 띄는 걸로 알아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수학에서 깊이 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대학 수학을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딱 고등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궁금해할 정도 수준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본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져 있다면 이 학생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학에 와서 공부를 더 잘할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아실 거잖아요. 대학 공부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 아까도 정리를 드렸지만 교과전형도 논술전형도 정시전형도 종합전형도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게 대학의 마음입니다. 단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그 내용을 다른 건 다 시험을 봐서 숫자적으로 하니까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이 학생의 평소의 과정이나 내용을 그것도 공부하는 걸로 우리가 인정해서 평가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종합전형이라서 뭐 활동이 많아서 힘들어요. 뭐 혹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부모님 계실 텐데 활동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학생부에 보시면요.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고요. 진로 활동 시간이 있고요. 다 시간이 있어요. 학생부가 다 이미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합전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그 활동에 뭐 했습니까? 자습했잖아요.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생부라고 이런 다양한 영역을 열심히 해야지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나름대로 깊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학생부거든요. 근데 그전에 그게 타임적으로 운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뭐예요?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라고 하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진로활동을 한다고 내가 교과에 대한 영향까지 주면서 막 뭔가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학생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 학교의 프로그램대로 또 주어진 시수대로 그 정도로만 충실하게 한다면 종합전형 준비는 충분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희망진로가 바뀌었는데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대학 단계에서도 성인 단계에서도 계속 바뀌는 게 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모든 걸 다 하면 좋다? 꼭 그렇지는 않죠. 그냥 바뀌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단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기계공학과를 내가 2학년 때까지는 생명공학과 가려고 물리를 아예 그냥 패스했어. 근데 3학년 때가 돼서 갑자기 기계공학과 가고 싶네. 그런데 물리만을 안 들고 놓쳤어. 현재 구조상에는 어때요? 그럼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신에 내가 기계공학과 가려고 그러는데 조선공학과로 바꿀래. 이 진로가 바뀐 거예요? 전혀 바뀐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역량, 교과적인 역량은 동일한 거 했을 테니까, 물리를 들었을 테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학과를 바뀐 걸 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평소에 일단 첫 번째로는 교과목을 갖다 무엇을 들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과제나 이수함에 있어서 큰 테두리로 보면 됩니다. 뭐 경영 경제 활동했으면 경영 경상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들은 다 통용되는 거예요. 아태 물리학과라고 해서 꼭 물리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저희가 자꾸 지는데 아태 물리학과가 인하대학교는 굉장히 인문계 가판인데요. 종합전형만 오면 점수가 낮아요. 왜? 애들이 물리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교생이 물리에 대해서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태 물리학과에서 그냥 경영 경제 관련된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면 충분한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활동을 많이 해야지 좋은지 알아요. 물론 리더십 활동 많이 하면은 좋죠. 왜 좋냐? 내가 반장, 부반장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 활동이 적혀지니까.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럼 반장, 부반장 할 수가 없잖아요. 임원할 수도 없고. 종합전형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뽑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리더십 활동을 했다 유불리를 갖다 따질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또 많지도 점수 배점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크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대신 뭔가 저희가 평가하려면 근거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공동체 역량이 이 사람이 좋은 학생이라고 인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특상 그러니까 맨 처음 볼 거고 그다음 세특상 이런 것도 많이 뒤져봐요. 다 뒤져봐야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똘똘한 학생 앞에서 막 질문도 하고 그러면 한 주에도 적어주신다고. 이 학생 수업 때 열심히 발표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진지하게 질문하고 교무실 와가지고 물어봤다. 이런 거 적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성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공동체 역량인 거예요. 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리더십으로 학교에서 뭐 규칙을 고치고 뭐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교과 전형부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핵심적인 부분만.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말 그대로 교과만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죠. 그래서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 과학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진로선택 교과목은 A, B, C를 1, 2, 4등급으로 평가하는데 세 과목만 반영해요. 이수, 단위수가 많은 세 과목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인하대학교 교과 전형에 올 정도 수준의 학생이면 A색인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교과명에 있어서 영향력은 크지 않다. 크지 않은 대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인하대학교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는 교과 전형이 600명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안 되실 텐데 서울에 있는 대학 찾아보시면 600명 선발하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인원 숫자가 많다는 거고요. 가장 근사한 게 이제 연세대학교가 500명이지만 연세대는 2단계 때 면접을 또 50% 봐요. 그러니까 순수 교과 전형을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굉장히 교과 전형이 많다, 모집 인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자연계는 2합 5고요, 인문계는 2합 6입니다. 좀 달라요. 그다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해서 이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5등급이나 6등급을 맞히시면 되고요. 단 의외과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해서 3개 각 1등급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 그럼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는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나왔는데요. 2024학년도 보시면은 통계적 전체적으로는 58%인데 인문계가 자연계보다는 좀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71.8%로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에 반해 자연계 같은 경우에 50%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작년에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수능 체제를 맞히는 가장 관건은 뭐냐면 영어 성적인데 영어를 어렵게 내버리면 맞힌 애들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좀 쉬워지겠죠.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문계 한 70%, 자연계는 한 50% 정도 충족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의 실경쟁률은 낮은 편입니다. 6대1 정도인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못 맞춰서 아예 평가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럼 한 3대1 정도 남는데 왜 1.5대1이냐?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든 대학이 이 평가하는 방식이 거의 같기 때문에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10명을 발표해내면 3명만 남고 7명을 예비해서 계속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1.5대1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자, 논술 전형은 말씀드린 논술 70에 교과 30%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30%이긴 하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수사 경쟁률은 43.3대1 굉장히 높죠. 하지만 실질 경쟁은 28대1. 그래도 높네요.
그래서 높은 편이지만 논술 전형은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 때는 주로 4, 5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재수생이 또 지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기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내가 수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뭐 하나 치고 싶다고 했을 때 한번 기출문제를 보라고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내 내신 등급으로 교과나 종합이 어렵다고 했을 때 다른 대학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날에 한번 써보겠다고 한다면 그나마 한번 해볼 만한 게 논술 전형이라는 거죠. 물론 논술 중에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지는 없겠지. 따라잡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출문제 보시면은 해볼 만한 학생도 꽤 있답니다. 예,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생이 직접 보고 이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해서 나름대로 내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인문 쪽은 한번 생각해 보실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많은 사회적인 지적이 있어서 뭐 기출문제, 답안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홈페이지에 싣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찾아서 기출문제를 보시고 또 기출문제에 따른 작년도에 이제 합격선도 있잖아요. 점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시고 특히 수학 같은 건 점수 매기기 쉽죠. 맞고 틀리고 어느 정도 부분 점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몇 문제 정도 이해해서 준비가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시 전형인데요. 정시는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올해 바뀌는 부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율전공 융합학부랑 각 단과대별 융합학부가 새로 생긴다. 그래서 점수 반영 방식은 뭐 융합학부는 표준 점수가 3%가 반영이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이 부분도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수능은 중요한 게 뭐냐? 예. 한 문제를 더 맞힌 다음에 컴퓨터 집어넣어주면은 자자자자 나옵니다. 예. 가산점 이대학은 있고 없으니까 여기가 더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게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준비하는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수능의 정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수능에 먼저 올인해서 문제를 하나 더 맞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시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인문 자연 계열의 이제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A 유형, B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점수를 넣어서 유리한 점수로 반영하게끔 올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뒤에 그 수시 결과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대략에도 알려달라고 한다면 작년도 이납 이대인재 전형의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은 3.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나름대로 유추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선호학과는 한 2점대 한 중반 정도 될 거고 좀 선호가 떨어진 학과는 3점 중반에서 3점 후반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점수대가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 교과 전형은 2.5였습니다. 예, 0.5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종합전형에서 거의 0.5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빼고 더하고. 그다음 논술 전형은 4.3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 3, 4등급 학생이 이제 인하대학에 지원할 때 자기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학교가 이제 인하대학교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